한민재의 별장은 서울 강남에 위치한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화려하지만 차가운 궁전이었다. 집 안 구석구석은 아내 수연을 잃은 슬픔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쌍둥이 지훈과 지성이를 낳은 날 세상을 떠났다. 이제 3살이 된 두 아이들은 소리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었고 전문가들, 의사들, 치료사들이 왔다 갔다 하며 두꺼운 보고서를 남겼지만 희망은 없었다. 민재는 강남 파티의 영혼이었던 사람이 이제 그림자처럼 사무실과 침실 사이를 오가며 말은 짧고 날카로워 명령처럼 들렸다. 새 가정부 김수지는 호기심과 망설임으로 이 집에 들어왔다. 그녀는 전문가가 아니었고 학위도 없었지만 마포의 시끄러운 동네에서 자란 마음을 가져왔다. 그곳에서 음악과 웃음은 숨결이었다. 2주가 지나 그녀는 이 침묵이 아이들의 선천적 청각장애 때문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 못할 아픔 때문임을 깨달았다. 어느 아침 부엌에서 점심을 준비하던 수지는 지훈과 지성이가 무표정하게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해 그녀는 가방에서 작은 스피커를 꺼내 BTS의 활기찬 K-팝 노래를 틀었다. 음악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바닥을 통해 진동이 전달되었다. 그녀는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시도해 보았다. 그런데 지훈이 먼저 고개를 들었고 미간을 찌푸리며 입술을 움직였다. 마치 질문을 하는 듯했다. 지성이 옆에서 빨개 눈을 깜박이더니 의자 다리에 발꿈치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소리가 그들에게 스며들었고 수진의 심장은 한 아이의 작고 연약한 웃음소리에 뛰었다. 본능이 그녀에게 멈추지 말라고 말했다. 그녀는 스피커를 카운터에 놓고 리듬에 맞춰 엉덩이를 흔들기 시작했다. 동작을 과장되게 해서 장난스럽게 만들었다. 자, 작은 신사들, 그녀는 밝고 장난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비록 그들이 그녀의 말을 의도한 대로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팔로 비트를 강조하며 한 바퀴 돌았다. 지훈이 머리를 기울이더니 그녀의 동작 중 가장 작은 부분을 따라했다. 몸통을 앞뒤로 흔들며 지성이 작은 손으로 테이블을 때리더니 서툴게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와 섰다. 무릎이 흔들렸지만 눈에는 기쁨에 가까운 것이 빛났다. 수지는 숨을 헐떡였지만 웃음으로 가렸다. 손뼉을 한 번 쳐서 그를 격려했다. 그게 맞아 자기야. 그래, 그렇게 해. 그녀는 다시 빙글 돌았고 따은 머리가 움직임을 따랐다. 뒤를 돌아보니 지훈도 의자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뒤처지지 않겠다는 결의에 차서 그들의 움직임은 어색하고 불안정했으며 우아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상관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반응하고 있었으니까. 그녀가 전에 보지 못한 방식으로 살아 있었으니까. 그녀는 약간 무릎을 굽혀 이제 그들의 눈높이에서 춤을 추며 그들의 발걸음을 장려했다. 지훈의 웃음소리가 커졌고 형제의 수줍지만 열정적인 모방에 튕겨나왔다. 지성이 작은 발을 쿵쾅거렸고 그의 웃음소리 가늘고 높은 톤이지만 진짜였고 수진의 가슴에 날카로운 아픔을 보냈다. 그녀는 뺨이 아플 정도로 세게 웃고 있었다. 그녀가 더 움직일수록 그들은 더 반응했다. 수진은 그 몇 분 동안 형성되는 유대를 테스트하기로 했다. 그녀는 몸을 숙여 지성의 작은 손을 잡고 댄스 파트너처럼 좌우로 이끌었다. 그는 잠시 저항하다가 이완되었고 자랑스러움으로 거의 빛나는 넓은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지훈이 그녀의 치마를 잡아당겼고 도외되지 않겠다는 조급함이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한 손을 풀고 그의 손도 잡았고 세 사람이 그들만 볼 수 있는 무대에서
트리오처럼 흔들렸다. 우리가 춤을 추고 있어. 느껴지니 그녀는 속삭였지만 단어가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표정과 접촉이 그랬다. 아이들은 다시 웃었고 맑고 방해받지 않은 전염성 있는 소리였다. 지훈이 서툰 원을 돌려고 하다 거의 넘어졌지만 수진이 그를 안정시켰고 다시 일으켰다. 괜찮아, 아기야. 다시 해봐. 그녀는 스스로 과장된 스핀을 했고 이번에는 두 아이 모두 박수를 쳤고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비트와 어울리는 날카롭고 불완전한 리듬이었다. 수년 동안 그들은 장난감 게임 그들의 침묵을 깨려고 애쓴 낯선 사람들의 선에 있는 시도를 무시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들은 음악이 항상 그들 안에 있었고 올바른 사람이 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반응하고 있었다. 부엌은 어떤 치료 세션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변했다. 지훈이 팔을 비행기처럼 들어 올려 좌우로 흔들렸고 지성은 수진의 흔들리는 엉덩이를 따라 하려고 했고 작은 몸이 동기화되지 않았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그녀는 그들을 비웃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웃었고 그녀의 기쁨이 그들의 기쁨을 끝없는 루프로 키웠다. 그게 맞아, 탐험가들아. 그녀는 다시 무릎을 꿇고 지성의 쿵쾅거림을 따라하며 속삭였다. 이마가 거의 지성의 것에 닿을 정도로. 그는 이번에 더 크게 웃었고 그녀의 눈이 따끔거릴 정도로 그녀를 울리는 순수한 소리였다. 지훈이 그녀의 다른 쪽으로 달려와 비트에 맞춰 박수를 쳤고 그러자 세 사람 모두 움직임과 웃음의 루프에 갇혔다. 그녀는 그렇게 빨리 느낄 줄 몰랐던 무언가로 가슴이 조여 오는 것을 느꼈다. 애착. 단 2주 만에 그녀는 그들의 껍질에 균열을 찾으려고 애썼고 그 하나의 불꽃이 그들을 연결할 수 있을 거라. 그리고 이제 여기 음악이었다. 그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청취가 아니었다. 진동, 리듬, 움직임, 연결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녀도 그랬다. 가터 저택에 도착한 이래 처음으로 그녀는 이 아이들이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그림자에서 그들을 이끌 올바른 리듬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즉석 댄스의 한가운데에서 민재가 들어왔다. 그는 아까 카운터에 두고 간 파일을 집으려고 했고 머리는 여전히 사업 거래의 세부 사항으로 빙빙 돌고 있었다. 그런데 눈앞의 광경에 죽은 듯 멈췄다. 파일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지훈과 지성이 후퇴하지 않았고 벽을 멍하니 바라보지 않았다. 그들은 움직이고 웃고 있었다. 지성의 머리가 억제되지 않은 기쁨으로 뒤로 젖혀졌다. 그의 손은 여전히 수진의 손가락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듯했다. 지훈이 그녀의 옆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가 그녀의 팔을 균형을 위해 잡았지만 여전히 웃고 있었다. 소리 광경이 민재를 강한 힘으로 때렸다. 숨이 멎었다. 그의 아이들이 웃고 있었다. 3년 동안 침묵에 갇혀있던 그의 아들들이 그의 부엌 한가운데에서 서툴게 춤을 추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발이 그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듣지 못한 노래에 맞춰 쿵쾅거렸다. 그의 가슴은 폭력적이고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로 아팠다. 희망. 그는 움직이고 싶었고 방으로 들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요구하고 싶었지만 발이 거부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충격에 뿌리 박힌 채 서서 불가능한 것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이 가슴으로 올라간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곳에 퍼지는 날카로운 아픔에 손가락을 누를 때까지. 그의 눈앞 장면이 잠시 흐려졌다. 마치 그의 마음이 그것을 처리할 수 없는 듯. 수진이 한 번 더 빙글 돌았고
지성의 얼굴을 보려고 몸을 숙였고 그녀의 미소는 빛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민재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 너머로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지훈이 다시 박수를 쳤고 작은 손으로 초보적인 무언가를 서명했고 지성이 따라했고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났다. 민재의 목이 타오를 정도로 조여왔다. 그는 그들을 이렇게 본 적이 없었고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의 눈에 삶이 있었고 필터링 되지 않은 날것의 압도적인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 수진이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의무 너머로 거의 알아차리지 않았던 여자. 이제 그의 아이들로부터 어떤 의사도 치료사도 전문가도 할 수 없었던 것을 끌어내고 있었다. 그는 그 깨달음에 현기증이 났고 그의 집을 질식시켰던 침묵이 그가 아니라 그녀에 의해 깨졌다는 사실. 문간에 서서 그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가슴은 충격 슬픔 그리고 위험하고 오랫동안 잊힌 희망의 불꽃으로 무거웠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새벽 전에 깨었고 몸은 불안정했지만 거의 잠을 자지 못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꿈치를 무릎에 기대고 머리를 숙였고 마치 기억의 무게가 그를 아래로 누르는 듯했다. 하루의 의무회의 계약 협상에 집중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한 이미지가 고집스럽게 끼어들었다. 지훈과 지성이 웃고 작은 발이 그들만 이해하는 리듬에 비틀거리며 그는 그들이 마치 혈관에 생명이 갑자기 주입된 듯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그 기억은 감사로 채워져야 했지만 대신 그를 흔들었다. 수년 동안 전문가들, 치료사들, 전문가팀 전체가 아이들의 상태가 그들을 고립시킬 거라고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영원히 취약하고 불확실할 거라고 말했다. 그런데 몇 분 만에 가정부가 그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을 깨뜨렸다. 그것은 흥분되는 것이었고, 하지만 또한 두려웠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아들들, 그의 슬픔, 그들의 삶을 정의했던 침묵에 대해 그가 이해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이 더 이상 단단한 기반이 아니라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그의 가슴은 가능성을 저항하듯 조여왔다. 그는 방을 서성이며 그 장면을 반복 재생했고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할 무언가를 찾았다. 하지만 그것은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가시처럼 그 안에 박혔다. 그는 부엌에서 수진을 찾았고 그녀는 조용히 아침을 준비하며 흥얼거리고 있었다. 지훈과 지성이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보통 무시하던 장난감으로 손을 바빴다. 하지만 오늘 그들은 블록을 나무에 두드려 리듬 같은 것을 만들었다. 민재의 목이 그 광경에 막혔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대신 항상 그를 안정시키던 통제의 급증에 매달렸다. 김수진 씨, 그는 날카롭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방을 가르는 듯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얼굴은 평온했지만 눈은 경계로 날카로워졌다. 내 아이들에게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그의 톤은 그녀가 말하지 않은 법을 어긴 듯 비난이었다. 수지는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천으로 손을 의도적으로 닦았고 그를 완전히 마주했다. 기쁨을 주고 있었어요. 그녀는 간단히 대답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민재의 미간이 모였고 턱이 조여들었다. 그들은 속임수가 필요 없어요. 구조치료 일정이 필요해요. 어제 한 건 치료가 아니에요. 무모했어요. 그의 말은 판결처럼 떨어졌다. 하지만 수지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는 카운터에 한 손을 기대고 돌처럼 안정되게 그의 노려봄을 주저없이 마주했다. 존중을 표하며 한민재 씨, 기쁨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그것이 그들이 굶주린 유일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타격처럼 꽂혔다. 왜냐하면 깊숙이 그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보이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뒤따른 침묵은 얇게 늘어졌고 말하지 않은 진실의 긴장으로 탁탁 소리를 냈다. 민재는 다시 말하려고 했고 그의 권위를 재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들들의 웃음 기억이 불쑥 떠올라 확신을 빼앗았다. 넘어섰어요. 그는 마침내 말했다. 비록 그의 목소리는 보통의 강철이 부족했지만 수지는 망설임을 알아차리고 톤을 부드럽게 했지만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의사들을 대체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지식을 가진 척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당신 아들들을 진단 이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들은 아이들이에요. 한민재 씨, 연결을 갈망하는 아이들. 어제 그들은 나를 받아들였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당신이 인정하고 싶든 아니든. 민재는 세게 삼켰고 손이 옆구리에서 주먹 쥐었다. 그는 그녀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특히 반항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녀의 말은 그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찔렀다. 그는 그녀를 순진하다고 치부하려 했지만 지성의 작은 손이 그녀의 것을 쥐는 이미지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가슴 안에서 전쟁터였다. 자존심 대 갈망, 슬픔 대 가능성. 그는 자신을 안정시키려 숨을 들이마셨지만 그것은 거칠게 나왔고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전쟁을 배신했다. 그날 아침 나중에 민재는 일에 파묻히려고 했다. 그는 사무실에 자신을 가두고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고 숫자와 수치가 주의를 요구했다. 그런데 펜을 들 때마다 그것은 페이지 위에 쓸모없이 떠 있었고 그의 생각은 부엌으로 끌려갔다. 그는 지성의 머리가 웃음으로 뒤로 젖혀진 것을 보았고 지훈의 작은 박수 수진의 빛나는 미소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의 가슴은 감탄과 원한의 혼합으로 조여들었다. 그는 스며드는 취약함을 미워했다. 다른 누군가가 한순간에 그가 모든 부와 자원으로 수년 동안 실패한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미워했다. 그리고 그 원한 아래에는 날카롭고 두려운 진실이 있었다. 그는 더 원했다. 그는 그들이 다시 웃는 것을 보고 싶었고 침묵의 벽을 흔든 그 웃음소리를 듣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을 허용하는 것은 수연이 죽은 날부터 잠근 문을 여는 의미였다. 희망의 가능성을 위험하게 하는 것이었고 희망은 잔인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지면 그를 완전히 파괴할 테니까. 그는 눈을 비볐고 좌절하며 펜이 손에서 떨어지게 했고 의자에 기대 앉아 그는 침묵시킬 수 없는 생각에 빠졌다. 몇 시간 후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집은 조용했지만 예전 방식이 아니었다. 침묵은 이제 기대의 저류를 지녔고 웃음의 기억이 여전히 머물렀다. 그는 자신을 거실로 끌려가는 것을 느꼈고 그곳에서 수진이 지훈과 지성이 옆에 앉아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블록을 쌓고 있었다. 간단한 것. 하지만 민재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지훈이 자극 없이 수진의 소매를 부드럽게 잡아당겨 그녀의 시선을 끄는 방식이었다. 그녀는 즉시 반응했고 미소 지으며 그들이 짓는 탑을 조정하며 그의 작은 손을 닿은 블록을 놓도록 이끌었다. 지성이 그녀의 어깨에 기대었고 집중해서 지켜보았고 그의 작은 몸은 민재가 거의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이완되었다. 그 광경은 그를 그 자리에 못 박았다. 종종 접촉을 피하던 그의 아들들이 그녀를 안전의 고정물처럼 기대고 있었다. 날카롭고 낯선 무언가가 그를 꿰뚫었다. 질투일까? 아니면 그들이 찾는 사람이 그가 아니라는 수치일까? 그는 빨리 돌아섰고 목에 덩어리를 삼켰지만 그 이미지는 그 안에 새겨졌고
그의 지붕 아래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다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그런데 나중에 지훈이 그녀의 소매를 잡아당겨 그녀의 존재를 구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슬픔의 요새에 균열이 있음을 깨달았다. 그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고용한 여자가 훨씬 더 깊은 것을 휘젓고 있을 수 있었다. 3. 지난 며칠 동안 김수진은 강남 한민재의 별장에서 일상적인 집안일을 지훈과 지성이를 위한 무대로 바꾸었다. 빨래의 계기는 따분한 일이 아니라 양말이 높은 목소리의 캐릭터로 변신하는 꼭두각시 공연이 되었다. 셔츠는 지훈이나 지성의 어깨에 걸쳐진 슈퍼히어로 망토가 되었다. 처음에 아이들은 당황한 눈으로 수진의 생기 넘치는 얼굴과 천 사이를 바라보았지만 점차 입술이 미소로 구부러지고 손가락이 떨리며 꼭두각시를 잡으려 했다. 수진의 의도적인 접근이 민재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이 스스로 다가오도록 유도했다. 양말씨가 피곤하다고 하네. 그녀는 접힌 빨래 더미 위로 양말을 밀며 말했다. 지훈의 작은 손이 재빨리 양말을 낚아챘고 수진은 그가 상이라도 받은 듯 손뼉을 쳤다. 지성도 뒤지지 않으려 가까이 다가가 다른 천조각을 잡았다. 오랫동안 침묵에 짓눌렸던 집은 민재가 다른 방에서 들을 때마다 놀랄 정도로 작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바닥 청소는 먼지를 치우는 일이 아니라 지훈이 깔깔대며 양탄자 위로 쓰러질 정도로 웃게 만드는 경주가 되었다. 수진은 빗자루를 지휘봉처럼 들고 외쳤다. 코너에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겨. 지성이는 불안정하지만 결심한 듯 짧은 다리로 앞으로 나아갔고 지훈은 서툴게 따라가며 단단한 나무 바닥을 쿵쾅거렸다. 민재는 문간에 발장을 끼고 서서 이건 혼란이고 구조에 의존하는 집에 불필요한 무질서라고 자신을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노력을 붉게 물들인 아이들이 수진에게 계속하라는 서툰 사인을 보내는 모습을 보며 그의 엄격한 표정이 흔들렸다. 그들의 웃음은 그가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리듬을 담고 있었다. 수연은 민재가 너무 진지하다고 삶이 어지러워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놀리곤 했다. 이제 아이들이 양탄자 위에서 웃으며 쓰러지고 수진이 경주에서 졌다고 가장하며 그들의 다리를 붙잡는 모습을 보니 이 집이 얼마나 생기와 어지러움에 굶주렸는지 깨달았다. 설거지마저도 단순한 필요가 아니라 구경거리가 되었다. 수진은 싱크대에 비눗물을 채우고 거품을 불어 반짝이는 풍선처럼 공중에 띄웠다. 지성이가 위를 가리키며 반쯤 비명 반쯤 단어, 시도 같은 소리를 냈고 눈은 기쁨으로 커졌다. 지훈은 거품 하나를 잡으려 손뼉을 쳤고 거의 넘어질 뻔하며 크게 웃었다. 잡아 수진은 손을 다시 비눗물에 담가 거품을 띄우며 활기찬 목소리로 격려했다. 민재는 시야 밖 복도에서 턱을 긴장시키며 문틀에 손을 댔다. 자부심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아이들이 스스로 침묵을 깬 것에 대한 자부심, 수진이 그들을 이런 기쁨으로 이끈 것에 대한 자부심. 하지만 그 자부심 옆에는 날카로운 죄책감이 있었다. 이런 순간을 만들어야 했던 건 수연이었어야 했다. 아이들과 함께 웃으며 비눗물로 손을 적시며 부엌을 기쁨으로 채웠어야 했다. 대신 수진이었다. 그 생각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다. 지훈과 지성이는 수진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한때 망설이던 발걸음은 이제 의도적이었다. 그녀가 빨래 바구니를 들려고 몸을 숙이면 지훈은 그녀 옆에서 바구니 가장자리를 잡아당겼고 그녀가 작은 셔츠 하나를 보물처럼 들게 했다.
지성이는 가까이 따라오며 알아들을 수 없는 깨진 음절을 중얼거렸지만 의도가 담겨 있었다. 다 그는 바구니를 가리키며 웅얼거렸고 수지는 즉시 쪼그려 앉았다. 그래, 지성아, 그건 너 셔츠야. 셔츠라고 말할 수 있니? 그는 다시 음절을 더듬었고 작은 얼굴이 집중으로 찌그러졌다. 수진이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환히 웃었다. 민재는 위층 난간에서 숨어서 이 장면을 보았고 떠날 수 없었다. 그의 아들들이 말을 하려 하고 있었다. 분명하지 않고 유창하지 않지만 그녀가 그들에게 이유를 주었기 때문에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고통스럽게 조여들었다. 그는 내려가서 그들 옆에 무릎 꿇고 매 시도를 축하하고 싶었지만 죄책감이 그를 얼렸다. 그는 수년을 일과 슬픔에 빠져 침묵이 필연이라고 믿으며 보냈다. 이제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합류하는 것은 도둑질 같았다. 하지만 수지는 이를 자신의 승리로 여기지 않았다. 아이들이 그녀에게 손을 뻗을 때마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들의 관심을 서로에게 돌렸다. 지훈아, 지성에게 블록을 줘. 지성아, 내 차례야. 그녀는 그녀와의 유대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 유대를 키웠다. 민재는 변화를 알아챘다. 한때 서로에게도 갇혀있던 쌍둥이가 이제 나누기 시작했다. 작은 손에서 다른 손으로 블록이 넘어갔다. 깔깔대는 소리에 또 다른 깔깔대는 소리가 답했다. 서툰 단어가 오갔다. 민재는 벽에 기대며 그의 가슴은 전쟁터였다. 그들의 진전에 대한 자부심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면 안 된다는 속삭임과 싸웠다. 그는 수연의 목소리를 기억 속에서 들었다. 부가 그를 단단하게 하기 전 그들의 옛 아파트에서 웃으며 그들의 아이들은 시끄럽고 멈출 수 없을 거라고 놀렸다. 그녀는 결코 이것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첫 서툰 단어 시도를 듣지 못할 것이다. 그 진실의 상처는 더 크게 벌어졌다. 그들이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순수한 기쁨이어야 할 것이 그가 벗어날 수 없는 고통의 가시를 품었다. 수지는 밤마다 수화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공책에 꼼꼼히 기록했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놀이와 행복 같은 간단한 사인을 가르쳤다. 지훈은 행복을 시도했고 손이 어색했지만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지성이는 따라했고 수진이 칭찬하자 크게 웃었다. 민재는 멀리서 관찰하며 마음이 찢어졌다. 그는 수많은 전문가에게 돈을 썼지만 학위 없는 가정부가 단 몇 주 만에 그의 아들들에게 세상으로의 다리를 놓아주었다. 어느 아침 소아신경과 전문의 박 박사가 검진을 위해 방문했다. 민재는 아이들의 진전을 증명하고 싶어 초조하게 그들을 재촉했다. 자, 보여줘. 박사님께 보여줘. 하지만 박 박사의 차가운 시선 아래 지훈은 사인을 멈췄고 지성이는 수진 옆으로 몸을 숨겼다. 침묵이 숨 막히게 이어졌다. 박 박사는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아이들은 놀이에서 제스처를 흉내내곤 합니다. 그게 의미 있는 진전은 아닙니다. 잘못된 희망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민재가 쌓아온 깨지기 쉬운 구조물을 망치로 부수는 듯 했다. 그는 수진을 향해 화를 터뜨렸다. 이건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들의 머리를 환상으로 채웠고 나를 믿게 했어. 하지만 중요한 순간에 그들은 다시 침묵으로 돌아갔어. 수지는 상처받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희망은 환상이 아니에요. 그게 그들을 여기서 살아있게 한 유일한 거예요. 그녀의 말은 어떤 의학적 평가보다 깊이 찔렀다. 하지만 민재의 자존심은 양보하지 않았다. 집은 다시 차갑게 변했고 그들의 연약한 신뢰는 금이 갔다.
긴장이 며칠 동안 한민재의 강남 별장을 얇은 베일처럼 덮었고 지난 몇 주 동안 켜졌던 작은 불꽃들을 질식시켰다. 민재와 김수진은 필요 이상의 말을 나누지 않았고 그들의 침묵은 대립의 기억으로 날카로웠다. 민재는 평소보다 더 오래 사무실에 머물며 일에 파묻혔지만 그의 생각은 서류에 머물지 않았다. 수지는 조용히 복도를 오가며 웃음은 사라지고 말은 신중하고 억제된 동작으로 대체되었다. 지훈과 지성이는 이 변화를 가장 예민하게 느꼈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거리를 감지하며 수진에게 더 강하게 매달렸다. 그들은 여전히 놀았지만 웃음은 더 부드럽고 드물어졌으며 차가운 공기를 방해할까 두려운 듯했다. 민재는 자신을 미워했지만 자존심과 수치심이 그로 하여금 손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막았다. 매일 저녁 집이 고요해질 때 그는 수진에게 던진 비난을 되새겼고 어떻게 그녀뿐 아니라 그녀를 깊이 신뢰했던 아이들까지 상처 입혔는지 궁금했다. 목요일 저녁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수진이 접시를 치우고 있을 때 지훈이 그녀의 가방을 발견했다. 반쯤 열린 채로 작은 스피커가 위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의 눈이 알아보는 빛으로 빛났고 망설임 없이 의자에서 내려와 스피커를 꺼냈다. 지성이는 호기심에 형을 따라갔고 지훈이 보물을 공개하듯 스피커를 부엌바닥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그가 익숙한 버튼을 눌렀고 음악이 흘러나왔다. 약간 왜곡되었지만 충분했다. 지성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고 수진이 반응하기도 전에 두 아이는 리듬에 맞춰 발을 구르기 시작했고 동작은 어색했지만 의도는 분명했다. 그들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보며 몸을 튕기며 그녀를 초대했다. 수진은 잠시 망설였고 민재의 비난의 상처가 아직 생생했다. 하지만 지훈의 손이 그녀를 향했고 손가락이 리듬을 두드렸으며 지성이 높은 웃음소리로 따라했다. 망설임이 녹아내렸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아이들이 만든 원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몸을 숙여 극적으로 손을 휘저으며 한 번 돌고 그들의 발걸음에 맞춰 자신의 발을 구렸다. 아이들의 웃음은 즉시 터져나왔고 풀려나기를 기다리던 샘물처럼 솟아올랐다. 지훈은 기쁨으로 비명을 지르며 더 세게 튕겼고 지성은 그녀의 과장된 동작을 따라하며 작은 팔을 휘저었다. 그게 맞아 자기야 그녀는 웃었지만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느끼며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더 낮게 쪼그려 앉아 그들의 눈을 마주하며 그들의 에너지를 키우기 위해 모든 동작을 과장했다. 곧 세 사람은 함께 발을 구르며 음악이 바닥을 통해 진동했다. 가정을 갈라놓았던 균열은 그 순간 부드러워졌고 마치 소리 자체가 조각들을 다시 엮는 힘을 가진 듯했다. 수지는 뺨이 아플 정도로 세게 미소 지었고 아이들이 침묵의 날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녀를 선택한 것에 감사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민재는 위층 사무실에 있었고 간섭하지 않겠다고 다른 저녁처럼 지나가게 두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희미한 웃음소리, 박수소리, 생명이 집으로 다시 쏟아지는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 그의 이성에 반하여 몸이 마음이 멈추기 전에 움직였다. 그는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고 각 발걸음마다 가슴의 매듭이 조여져 부엌 문간에 도달했다. 눈앞의 광경은 그의 숨을 앗아갔다. 지훈과 지성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눈이 빛났고 수지는 기쁨의 등불처럼 그들 사이에서 돌았다. 순간 민재는 다시 죄책감의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두 아이가 그를 향해 돌아섰고 작은 손이 불안정하지만 분명하게 사인하며 춤춰 파파라고 했다.
민재의 심장은 무릎이 무너질 정도로 세게 뛰었다.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그를 초대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열린 기대로 그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순간 공황이 그를 붙잡았다. 만약 그가 할 수 없다면 어리석고 서툴고 무능해 보인다면, 하지만 그들의 손은 계속 사인했고 눈은 그를 기다렸다. 수진도 돌아섰고 말없이 부드러운 얼굴로 그를 앞으로 이끌었다. 그는 세게 삼켰고 수년의 슬픔의 무게가 눌렀지만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어색하고 불확실하게 팔을 들고 그들과 리듬에 맞춰 흔들렸다. 그의 동작은 우아함과 거리가 멀었지만 아이들의 반응은 모든 의심을 지웠다. 그들은 기쁨으로 비명을 지르며 더 세게 발을 구르며 웃음소리가 부엌에 메아리 쳤다. 민재는 더 이상 자신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는 낮게 쪼그려 앉아 그들의 동작을 따라 했고 그들과 함께 돌며 순간의 어리석음에 빠졌다. 처음으로 그는 억만장자도 상실한 남자도 실패로 정의된 사람도 아니었다. 그는 그냥 파파였다. 그의 무릎은 약해졌지만 처음으로 그는 따랐다. 억만장자도 망가진 호라비도 아닌 아들과 어색하게 흔들리는 아버지였다. 리듬과 웃음 속에서 균열은 치유되기 시작했다. 어느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부엌에서의 춤과 아이들의 작은 기적적인 사인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미완성으로 남았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진이 조용히 방으로 물러난 시간 후 그는 책상에 이끌렸다. 의무가 아니라 더 깊고 오래된 무언가에 의해. 책상은 며칠간 손대지 않은 채 방을 조용히 지배했다. 그는 무겁게 앉았고 손끝으로 표면을 세우치며 기억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는 3년 넘게 열지 않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노란 가장자리의 봉투 하나가 봉인된 채 보내지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썼던 날 이후 다시 읽지 않았지만 모든 단어를 외웠다. 수연에게 쓴 편지였다. 그녀가 죽은 지 2주 후 보육실의 침묵이 견딜 수 없고 아들들이 그를 알거나 사랑하거나 그녀 없이 살아남은 그를 용서하지 않을 낯선 이처럼 보였던 절망의 순간에 쓴 것이었다. 그는 편지를 오랫동안 들고 있다가 일어섰다. 그의 다리는 허락 없이 수진의 방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는 문 앞에서 망설였고 편지를 손에 쥐고 숨은 불확실로 얕았다. 부드럽게 문을 두드리고 기다렸다. 잠시 후 그녀는 단순한 셔츠와 운동복 바지를 입고 문을 열었고 면도하지 않은 지친 그의 모습과 손가락 사이의 고백 같은 것을 보고 눈이 커졌다. 이걸 썼어요.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래전에 수연에게. 보내지 않았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옆으로 비켜서 그를 들였다. 질문 없이 공간만 주었다. 그는 봉투를 건넸고 그녀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봉긴을 조심스럽게 열 때 지켜보았다. 그녀는 페이지를 천천히 읽었고 그의 말의 무게가 고요 속에 스며들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고 민재는 근처에 서서 그녀의 침묵 아래 벌거벗은 듯 느꼈다. 그는 그녀의 반응을 볼 수 없어 살짝 돌아섰지만 떠날 수는 없었다. 그는 누구에게도 그 편지를 보여준 적 없었다. 그것은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을 진정으로 말한 유일한 시간이었다. 수연 없이 아버지가 될 줄 모르고 아이들을 항상 실망시킬까 두려웠다고. 그녀가 읽기를 마쳤을 때 수진의 손은 떨리며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고 신성한 것처럼 손바닥 사이에 쥐었다. 그녀는 그를 올려다보며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민재 씨. 그는 믿을 준비가 안 되어 세게 삼켰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했다. 당신이 쌓은 제국 때문이 아니에요. 돈 때문도 아니에요. 당신이 여전히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머물렀어요. 시도했어요. 지금도 시도하고 있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고 그녀의 말에 감정이 편지가 연 취약한 곳으로 돌진했다. 그녀는 일어나 가까이 다가가 편지를 그의 손에 부드럽게 돌려주었다. 당신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손가락은 봉투를 쥐었고 놓으면 부서질까 쥐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의 얼굴 옆을 낭만적이 아니라 놀라운 경외감으로 어루만졌다. 그는 자신을 멈출 수 없어 그 손길에 기대었고 눈을 감았다. 당신은 혼자 충분해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녀는 속삭였다. 아무도 그래선 안 되죠. 그 순간 그는 그녀에게 그가 능숙하게 묻어둔 고통을 보게 했다. 그들은 한동안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 그 옆에 앉았고 가까이 있지만 닿지 않고 그들의 존재는 말이 진실을 어지럽힐 공간을 채웠다. 그는 편지를 쓴 밤에 대해 말했다. 지성이 몇 시간 울었고 그가 보육실 문 밖에 마비된 듯 앉아 있었다고. 지훈이 그를 안기지 않으려 했다고. 수연의 부모에게 아이들을 데려가 달라고 전화할 뻔했다고. 그들이 그 없이 더 나을 거라 확신했다고. 그는 주저하며 솔직히 말했고 수지는 방해 없이 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들었다. 그가 그녀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멈췄을 때 그녀는 고개만 끄덕이며 중얼거렸다. 혼자 그걸 겪어서 정말 미안해요. 그의 부모도 치료사도 누구도 그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그녀에게서 그 말을 들은 이후로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다. 그는 아직 울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숨은 떨렸고 그의 몸은 이렇게 깊이 이해받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에서 그는 비난이나 연민을 보지 않았다. 인정을 보았다. 그녀도 자신의 방식으로 슬픔을 짊어졌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도 그들은 그 공유된 아픔에서 만났다. 그가 떠나려고 일어섰을 때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는 손에 든 편지를 내려다보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고마워요. 그는 그 단어가 보이는 것보다 무겁게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문간에 다다라 잠시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고용주와 직원이 아니라 같은 연약한 진실을 붙잡은 두 사람이었다. 치유가 항상 영웅적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때로는 머무르는 것, 때로는 자신의 최악의 부분을 누군가에게 건네고 그들이 움찔하지 않을 거라 믿는 것처럼 보였다. 민재는 책상으로 돌아가 편지를 서랍에 넣었고 숨기려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기였다. 그는 나무 위로 손가락을 훑고 앉았다. 방의 침묵은 더 이상 숨막히지 않고 새로운 무언가로 가득 찼다. 봄이 오면서 강남의 한민재 별장은 미묘한 변화로 숨쉬었다. 감정적, 육체적, 영적으로 긴 겨울을 견딘 집은 수년간 침묵으로 얼어붙었지만 이제 공기가 달라졌다. 김수지는 정원 활동을 세심히 준비했고 부드러운 땅에 꽂은 막대에 빨강, 노랑, 파랑, 초록의 화려한 리본을 이어 붙였다. 각 리본은 경희의 길처럼 작은 발을 초대했다. 그녀는 지훈과 지성에게 가장 명확한 수화로 설명했다. 색깔을 따라 걸어 한 걸음 또 한 걸음. 아이들은 손을 떨며 수진의 말을 되풀이하려 했지만 충분히 이해했다. 규칙이나 치료가 아니었다. 그 아침은 놀이였다.
지성이가 먼저 나아가며 팔을 휘저어 균형을 잡았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뒤따르며 수진을 돌아보며 조용한 미소와 엄지척을 받았다. 그들은 천천히 몸에 확신 없이 움직였지만 민재에게는 각 발걸음이 천둥 같았다. 그는 현관에 서서 난간을 꽉 잡고 아이들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일을 하는 모습을 보았다. 앞으로 나아가고 넘어지고 웃으며 다시 일어섰다. 전문가도 차트도 측정도 없이 두 소녀는 색깔의 길을 따라 비틀거리며 웃었고 지시 없이 일어섰다. 그들의 웃음은 진짜였고 침묵의 왜곡된 목소리는 더 선명했다. 지성이가 하늘을 보며 엄마라고 날카롭게 외쳤고 그 의미를 몰라도 그 소리는 민재의 가슴을 뚫었다. 수지는 방해하지 않고 떨어져서 잡아줄 준비만 했다. 그녀는 수화로 격려했다. 너희는 강해, 계속해, 너희가 자랑스러워. 아이들은 반쯤 수화, 반쯤 동작으로 응답했고 손가락은 느렸지만 배우고 있었다. 민재는 본능에 이끌려 현관에서 내려왔다. 너무 오랫동안 그를 정의했던 조심성을 이기는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였다. 길 끝에 다다랐을 때 지훈이 갑자기 그를 보며 두려움이나 수줍음 없이 손을 들어 와 파파라고 수화했다. 동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민재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숨이 멎었고 고통이 아닌 더 큰 더 순수한 무언가에 맞았다. 명령이나 간청이 아닌 초대였다. 오랫동안 침묵에 쌓였던 민재는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걷지 않고 달렸다. 세상이 아는 사업가나 우아한 남자가 아니라 아이들의 기쁨이 사는 땅에서 그들을 만나려는 아버지로 달렸다. 무릎을 꿇고 팔을 벌려 둘을 가슴에 안았다. 지훈의 손가락이 그의 셔츠에 얽혔고 지성은 민재의 쇄골에 이마를 기댔다. 언제 흐느낌이 나왔는지 몰랐지만 억제되지 않은 울음은 시작도 끝도 없었다. 그는 막지 않았다. 아이들은 소리에 움찔하지 않고 더 가까이 기대며 어깨를 꽉 안았다. 마치 사랑이 때로 이렇게 보인다는 걸 아는 듯은 어지럽고 시끄럽고 불완전하고 인간적이었다. 민재는 그들의 이마에 차례로 키스하며 사랑의 수화를 반복했다. 그들이 모른다고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가 말해야 했고 그들이 보고 느끼고 영원히 간직하기를 바랐다. 수지는 몇 발짝 뒤에 서서 가슴에 손을 댔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고 끼어들지 않았다. 눈은 반짝였지만 표정은 고요했고 방해가 아닌 증인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이 자신이 들어갈 때가 아니라 존중할 때임을 깊이 알았다. 하지만 그녀 없이는 이 순간은 존재하지 않았다. 민재는 아이들 머리 너머로 그녀를 보며 조용한 경외감으로 눈이 마주쳤다. 그는 감사하다 말하지 않았다. 그런 감사는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보았다. 그가 아이들을 안는 방식, 몸이 그들에게 맞춰 접히는 방식, 자존심이 더 신성한 소속감으로 양보한 방식에 있었다. 법정이나 병원 회의실이 아닌 웃음과 넘어짐, 다시 일어섬, 리본이 막대에 묶인 곳, 두 소년이 두려워하던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그들을 따라가기로 한 남자에게 있었다. 몇 달 뒤 별장은 다시 태어난 듯했다. 침묵으로 얼어붙었던 집은 움직임과 에너지로 고동쳤다. 깔끔했던 복도는 이제 양말이 계단에 남고 소파 쿠션 사이에 인형이 끼며 창틀에 장난감 트럭이 줄지었다. 침묵이 지배하던 곳에 웃음이 왔고 불완전하지만 분명히 진짜였다. 지훈과 지성이는 더 이상 그림자에 매달리지 않고 방에 들어가기 전 망설이지 않았다. 그들은 자유롭게 뛰며 빠르고 때론 어설프게 수화했고 항상 의도와 기쁨이 있었다. 민재도 변했다.
그는 더 이상 멀리서 보지 않고 바닥에 엎드려 페인트 묻은 손이나 신발끈에 얽힌 손으로 함께했다. 아이들이 익힌 새 수화와 내뱉은 음절에 자부심이 피어났다. 수지는 집을 운영하는 따뜻한 존재를 넘어 강제로 이끌지 않고 통제 없이 형성하며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다. 따뜻한 저녁 민재는 소규모 정원 모임을 열기로 했다. 그의 지위가 요구하는 격식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 산책이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아는 이웃 기적을 본 치료사들이 오는 친밀한 자리였다. 수지는 아이들과 아침에 머핀과 쿠키를 구웠고 지문이 찍힌 간식을 정원 낮은 테이블에 자랑스럽게 놓았다. 지훈은 큰 모자를 썼고 지성은 망토를 고집했다. 두 아이는 풀밭을 무서움 없이 뛰며 손님에게 어린애 같은 자신감으로 수화했다. 감탄과 박수, 눈물이 있었다. 민재는 겁내지 않고 잔디 끝에 서서 레모네이드를 들고 수진을 찾았다. 그녀는 바람에 흔들린 쟁반을 정리하며 나무 아래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 그녀가 고개를 들 때까지 멈추고 잔을 건넸다. 그녀는 고맙게 고개를 끄덕이며 머리카락을 이마에서 쓸었다. 잠시 둘은 말없이 앞의 장면을 보았다. 민재는 말하지 않았던 모든 무게를 모아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그들을 나에게 돌려줬어요. 나를 그들에게 돌려줬어요. 그 말은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매일 밤 동화책을 읽고 아침을 함께 먹고 새 수화를 배운 시간 속에서 익어갔다. 수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그의 팔을 만지며 그들이 함께 만든 현실에 둘을 묶었다. 때마침 아이들이 무릎에 흙과 뺨에 설탕을 묻히고 흥분으로 팔을 흔들며 달려왔다. 지성이가 어설프게 수화했고 수지는 크게 웃었다. 지훈은 민재의 셔츠를 잡아당기며 아버지의 손을 끌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였다. 그 단순하고 끈질긴 끌림에 그들은 나무 아래 펼쳐진 담요로 갔다. 넷은 가까이 앉았고 수지는 한 아이를 옆에, 민재는 다른 아이를 무릎에 안았다. 공연이나 기억을 위한 순간이 아니었다. 평범한 기적으로 꿰매진 아름답고 조용한 삶이었다. 그들은 쿠키를 나누고 아이들은 비밀처럼 조각을 교환했다. 민재는 수진에게 속삭였고 그녀의 웃음은 아이들의 기쁨과 섞였다. 희미한 빛 아래 작은 원에서 가족의 정의는 혈연이 아니라 깨짐 속에서도 다시 나타나는 의지로 새로 쓰였다. 민재는 별장이 그의 업적의 기념비라고 믿었지만 이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신성하게 만들었다. 발자국 없는 방은 의미가 없었고 침묵은 아이의 웃음이나 우리가 해냈어 라는 눈빛으로 맞서면 힘을 잃었다. 그가 집착했던 분은 그들이 만든 것 앞에서 무의미했다.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숨쉬고 진화하는 사랑이었다. 수지는 공간을 요구하지 않고 아무도 채울 수 없을 때 채웠다. 그녀는 대체가 아니라 상실 후의 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 책이 되었다.